예, 문재인 대통령이 버럭하셨습니다. 버럭치고는 너무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박근혜처럼 뭐 책상을 내리치고 이렇게는 안 하죠. 예. 이제 개헌특위가 저번에 하승수 부위원장 나오셨는데 예, 예. 개헌특위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국민수기제처럼 많은 토론 끝에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정부 안이에요. 예. 그 정부 안을 이제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고생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야당들이 계속 비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국회를 뭘로 보고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모든 정당 후보들이 다 같이 공히 이야기한 거잖아요. 개헌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닥쳐가지고 3월달 중순 넘어가면 이거 봐야기 힘든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시간은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헌특위가 작년 말까지였거든요. 이거를 또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김성태가 올해 말까지로 1년을 더 연장시킨 거를 두고 올해 개헌 6월 달에는 못하겠네라고 할 정도로 궁여지책으로 개헌특위를 연장시켰던 거거든요. 개헌특위는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국회에 다니는 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를 무시하는 만에 이런 개소리라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니들 1년 넘게 뭐 했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예,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1년 넘는 시간이지만 각 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개헌 이야기를 한 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도 계속 개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개헌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자기들 입으로 직접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3월 20일까지 무슨 뭐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마지노선이 3월 21일까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3월 21일까지 어떻게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 말지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3월 20일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니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 취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작년 5월 달에 예.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한 말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누가 개헌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국회가 단일한 안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의도가 보이잖아요. 빤히. 네. 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판이 온당하지 않죠. 최소한 이 시점 되면은 자기들이 할 말 있으면은 국회가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그 작업이 일어날 시점에 아직 안도 못 만들고 있으니 당연한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더 큰 구상, 그러니까 이번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정을 맞춰가지고 행정부가 대통령과 같이 교체되도록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을 통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꼭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선거 제도 자체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건지, 뭐 결선 투표제를 할 건지, 뭐 대통령을 중임제로 할 건지, 연임제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 시간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총선이 포함되는 이렇게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우리의 민의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문 대통령 마음도 급하실 것 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때때로 좀 버럭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뭐 이게 개헌 문제가 이게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이제 남북 관계도 있고 전체적인 동북아시아 전체 외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특위가 국민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을 언론에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 4년 뭐 연임제, 예. 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 해년마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면서 언론상에 이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개헌특위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이슈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막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국민 여론으로 국회 니들 뭐하냐. 빨리 니들이 만든 안을 하나 만들어 와봐.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다시 조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3월 21일까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국회 뭐 잘 아시겠지만 뭐하나 협상하려고 하면 시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개헌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보들 아닌 이상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안들은 여기저기 정말로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공약으로 뭔가를 걸었고 아까 말한 5월 달에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의 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당장 협상해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임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들 없이 계속해서 억으로 그래서 시간만 끌고 나서 데드라인만 지나고 나면 이제 개헌 못해. 사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으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게 됐을 때 이게 원론적으로는 여당 책임이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깽판을 부렸어도 결국에는 현실적 결과에 대해서는 여당이 모든 책임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못하게 되면 또 비난하고 예, 나서.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비난은 맨날 그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중간 평가로 총선을 치르고 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정말 이쁘게 합리적으로 딱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개헌을 다시 추진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타임라인을 못 맞춰요. 임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1년이 아니라 뭐 1년, 2년을 양보해야 되는 임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대한 갑으로서 예. 사실은 이게 촛불 AS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촛불로 혁명을 일으켜서 잘못된 대통령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워딩 자체가 이래요.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국민들한테 이 답답한 심정을 알아주세요, 도와주세요요. 예. 이게 이제 촛불 AS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질 부분이에요. 정치권이 촛불 혁명 이후에도 자기들이 한 약속은 전혀 안 지켜.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좋은 정당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개헌과 지방선거를 같이 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승적으로 우리의 공약이니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부끄러워서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풀리는 그런 자세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명박이 검찰에 출석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이 한 말 자체를 지키려고 안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 우리도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투네 뭐 이명박 출석인의 남북관계내 그런 비기 수석에 가려진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100만 촛불 나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예. 저희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현직 대통령도 파면시킬 정도의 국민의 힘이었는데 개헌 하나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걔네들 그렇잖아. 정말 열받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게 세월호에 국민 세금 쓰는 게 아깝다고 한 놈들이 예.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은 세월호에 쓴 돈이 얼만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얼만데 개헌하는데 따로 선거하는 게 그 비용이 그렇게 아깝냐? 이런 식이잖아. 자유한국당은 딱 하나가 무서운 거죠.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근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는 그 돈이 아깝다고 말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런 돈이 아깝냐고 얘기하는 어떤 사안마다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개헌 이번 지방선거 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이명박 씨가 조사 중인데 혹시나 이명박이 구속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 읽고 있죠, 우리가. 이명박이 꼭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법조계 전체적으로는 박근혜보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죄질이 덜 나쁜 박근혜도 지금 구형까지 받으면서 징역 30년 이 상태인데 이명박을 구속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전반적인 거고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설사 저쪽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MB가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멋을 한번 박아봅시다. 첫 번째가 뇌물의 구조가 되게 복잡한 경우 있잖아요. 제 3자 뇌물이든 뭐 해갖고 박근혜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최순실 앞세워가지고 돌려치기 뭐 이런 거. 근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단순 뇌물 그러면 뇌물이 되게 작고 그렇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명확한 뇌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 뇌물은 거기에 필연적으로 대가성이 따라옵니다. 대가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도 뭐 홍준표나 김성태 이런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검찰 출석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이 더 떠오르는 장면이었다고. 계속 지금 뇌물의 가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동가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가성이 발견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옳지 않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김소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천 대가. 다음에 대보그룹 회장은 광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 이팔성은 우리금융 회장직을 얻는 대가. 확실해. 그 다수 소송비 대납한 것도. 원포인트 사면, 예. 이건희에 사면 이렇게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양심 고발한 사람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하고 이명박하고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가 다스에 어떤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폭로한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 당시 정몽구가 사면을 받았을 때와 다스의 전폭적인 물량을 밀어줬던 그 자체가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번에 폭로했던 그 내용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시트를 만드는 회사 연매출 5천억이 넘는 회사를 다스에 그냥 무상으로 넘기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황까지 합쳐지면 정말 너무 직접적으로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천은 얼마. 그래서 다스 공장도 예. 지어졌다 그 얘기가 거기서 예,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그냥 대가성 없이 정치자금으로 줬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거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MB 쪽에서는. 근데 확실한 대가가 있잖아요. 예, 국정원 특활비 맞춰도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정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따져봐야죠, 그까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단순 뇌물죄예요. 이게 용어 바꿔야 돼요. 확실한 뇌물죄.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대가가 드러나면 바로 뇌물인 거고 공직자들한테 가장 처벌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명박은 첫 번째 반드시 구속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전달책 메신저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뇌물은 직접 받은 게 김백준이 갔다가 대통령한테 줬다. 근데 김백준은 심부름을 했던 거지. 김요령한테 다른 게 줬다 아니죠. 이런 예, 식이거든요. 예. 거기에 김백준뿐만 아니라 이상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득도 전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달자들이 나는 MB한테 줬다라고 말하는 직접 받은 거죠. 그러니까 3자 뇌물죄 자체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확실하신 분이죠. 이분은 돈에 관한 집착은 확실하신 분이지.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다 받았는데도 뭐 김윤옥도 과시성 명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도 돈이 없다 그러고 서울시장 때 월급도 안 받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걸 보면요. 박근혜가 오히려 얼마나 진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진을 뒤져도 흔한 명품 하나가 안 나와요. 정말 검소하신 분이셨네. 그거는 최순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어디 브랜드를 사서 준 게 아니라 맞춰주다 보니까. 사서 그대로 카피하고 예. 그 브랜드 옷은 백화점에 반품하고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저한테는. 놀랍다. 어쨌든 직접 받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제 언론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어떤 가치 판단 없이 여기저기 돈 되는 건 다 받았다는 거지. 야수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를 문어발식 뇌물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이게 문어발식은 너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받은 거죠. 해외 자원과 관련된 건 이상득,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이상주, 국내 다스 관리는 이시형 이런 식으로 가족 중심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뇌물을 접수 체계를 관리했던 거죠. 그래서 문어발식이라는 건 뭔가 좀 너무 체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받았다고 느껴지는데 문어발식 뇌물이 아니라 체계적 뇌물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윤리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뇌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받지 않겠소라는 무슨 파파함이 이런 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할 때마다 모든 돈을 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민희 의원과 했던 방송에서 했던 표현이 그거예요. 돈 중독이에요. 예. 돈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돈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받지 말아야겠다는 일말의 어떤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탈만 안 나겠다 싶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찌라시에 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MB가 잔액이 쪼개지는 거를 절대 용납을 안 했대요.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해서 딱 100억이 딱 찼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에서 1원이라도 깨지는 걸 절대 용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100억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했지 그 100억을 깨트려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벌인다거나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짜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파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희중이든 김백준이든 누구든 간에 네. 내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오셔서 어렵지 스시기하고 무슨 봉투를 넣고 갔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모양이고 전 방송에서 설렁탕 이야기도 했지만 그 유명한 일화가 그게 단적이 내잖아요, 개고기. 예. 개고기 자기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나눠 먹을 만한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도 없는 사람. 그렇다 보니 사람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그런 문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왠지 연지현 곰탕에서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여러분들 방송 끝나거나 방송하기 전에 밥 사드린 이유랑 좀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아 사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먹는 것부터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뭐가 되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러한 이유로 이명박의 죄질은 무지하게 나쁘며 오늘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구속은 확실히 결정된다고 봐요. 지금 오전 오후에 보도로 나오는 것들을 종합했을 때 아니라고 계속 우기어대는 부분.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불러다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의 여지가 더 높아진 거죠, 사실은. 예. 이제 측근들 한 명씩 데려다가 김백준의 재판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대질신문 해야 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밖에 풀어놓으면 어떻게든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명박의 구속 근데 이건 마치 그 월드컵 축구 경기 보는 거 같지 않겠어요? 새벽에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와 하고 이러는 거. 근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준비된 질문지가 120페이지라는데 그 120페이지에 있는 수백 개의 질문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예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상대 검사가 질문 내용이 끝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명박 입장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아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정하면 감옥 가는 거고 부정하면 구속되는